네, 국민의힘 전대 후보 등록 첫날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윤심을 두고 격돌한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이 일제히 안철수 의원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관련한 정치권 이슈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활동이 막이 올랐는데요. 양강 주자죠.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윤심을 놓고 또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대통령하고 만찬을 회동한 것이 관저에서 2번 있었다 하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사저에서도 있었고 또 제3의 장소에서 있었고 수시로 티타임도 하고 몇 시간씩 얘기도 하고요. 그런 저도 한 번도 윤심을 제가 판 적도 없고 갑자기 윤심 호소인이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발 대통령을 좀 그런 데 끌어들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상품을 좀 경쟁하시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윤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통령 뜻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뜻과 그건 반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윤심 팔았다고 그렇게 그쪽을 비난한다는 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첫날부터 윤심을 두고 양측의 공세가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이제 포기하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제 지지세가 좀 급등을 했죠. 네. 그러면서 원래 이제 많은 당대표 후보자들, 출마 대기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온통 언론과 또 어떤 민심의 관심은 이 두 분에게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의 경쟁 요소가 뭘까? 네. 사실은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또 총선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것보다는 지금 여전히 윤심에 대한 경쟁으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윤심이 저렇게 계속 거론될까라고 보면 아직도 윤심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윤심을 덜 밟고 있다라는 측에서 그 격차를 메워보려고 하는 윤심의 일단 호소 이런 것도 굉장히 마케팅 요인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윤심이냐 아니냐 누가 더 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독인객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말을 잡기 위해서 도나 개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벌러져 있으면 이게 한두 번 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이면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두 분의 어떤 여론에 대한 지지는 독인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심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이번 주로 좀 매듭을 짓고 앞으로 총선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겠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다음에 당을 어떻게 개혁시키고 집권 여당으로서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이 조금 경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윤심은 저는 더 이상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논쟁거리나 그것 갖고 표가 좌우될 것 같지 않고 이미 당원들은 윤심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다 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뚜렷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지금 딱 윤심이 어디 있다고 말씀을 안 하고 계시죠. 하죠. 당원들이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당원들이 생각하는 윤심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집권을 했지만 국회에서 소수 야당이다 보니까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껌껌이 발목을 잡히고 있고 또 집행부, 정부 부처에도 보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마지막 알박기를 통해서 공공기관 도처에 지금 아직도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 뭘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잘 지원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이 초점인 것 같고요. 그것들은 이제 후보들이 내가 누구와 밥을 먹고 어떤 마음을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 소수 야당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 국회를 이끌어가고 야당을 설득해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더 실리지 않는다면 이제 윤심은 정말 도진개진이 아니겠습니까? 당내 윤심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친윤계 몇몇 의원도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관련된 발언들도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죠.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을 가지고 흔들 때 우리 안 대표 어디 계셨어요?
해외에 계시면서 심판 노름했습니다.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있는 건 100% 맞아요? 저는 뭐 100%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 위중한 2달밖에 안 되는 인수위 시절에 24시간 잠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분개를 하셨고요. 사실 나경원 케이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마도 요즘 여론조사 추세를 보고 불안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이 있을지 저는 그걸로 대결을 했으면 합니다. 네, 조금 전엔 김기현 의원의 발언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철규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심은 김기현 의원한테 있는 거예요. 저 그냥 현상만 보면.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왜 안철수 의원을 공격할까요?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건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메시지를 보면 지금 김기현 의원이 좀 메시지가 조금 좀 궁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하자면 여러 다자구도 있을 때 뭐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 있을 때는 내가 윤심이다. 대통령의 뜻은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윤심이 작용해서 유승민 전 의원 판 엎어서 내보냈고요.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실에서 해임시켜서 불출마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남지 않았어요? 뭐 둘이 남았으면 이 정도 되면은 다 그냥 밥상 차려놨으니까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사격이 나간 겁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도 참 공색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 다 판이 정리됐으면 나에게 뭔가 지지세가 확 와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한테 그런 여론 추이가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왜 갔을까요? 나경원 전 의원이 갖고 있던 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가지고 있던 표가 그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본인한테 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매력이 없다는 거죠. 뭐냐면 이게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정당은요. 당원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무기력을 강요하거나 복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지금 봐서는 용산에서 김기현 의원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돼야 돼. 예를 들면은 솔직히 임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지금 총재 시절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로 한 80대 20의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김기현 의원이 유리하게. 근데 김기현 의원이 그걸 못 따먹습니다. 열매를. 그러다 보니 지금 용산에서는 무리수를 줄 수밖에 없고 하지만 당원들은 무기력이나 복종을 강요할 때 거기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정치인들은 주고받을 게 있어요. 뭐 공천권이나 권력에 대한 어떤 힘. 하지만 당원들은 그거와 무관하지 않습니까? 당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당원에 대한 자율성, 주권, 그다음에 본인의 선택권.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나 용산의 윤심의 어떤 특정 의원에게 가는 찍어라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굉장히 큰 거부감을 주고 있어서 제가 봐서는 지금 윤심이 당심이라고 용산은 생각했겠지만 윤심과 당심은 괴리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민주당은 위에서 누구 찍으라고 그러면 찍습니까? 이제 현대의 정당 정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일부 강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장에서도 보면 당원에 대한 투표 또 누구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두 후보들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대강을 보이고 있는 두 후보들이 당원들한테 다가가셔서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이준석 대표 때 어떤 혼란한 당 모습 때문에 지금 당심이 분명한 건 당심에서 분명히 확실한 건 뭐냐면 좀 대통령을 도와줄 사람 그런 것에 대한 저는 컨센서스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안철수 대표도 뭐 숙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당에 원래 있었던 분이 아니고 합당과 합당 과정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이고 또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뭐 글쎄요, 저희 당원들이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의구심을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여론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아니라 당심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도 당심의 본인의 진심을 설득시킬 저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이제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글쎄요, 많은 세간에서 윤심이 김기현 의원에게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승부는 윤심 플러스 어떻게 앞으로 당을 이끌어 나갈 건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도 이제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 결국 두 후보에게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보여집니다.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라고는 꾸준히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런 친윤계 총공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이제 있습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있는 당대표 선거와 지금 이제 100% 당원들 중심이잖아요. 이 일반 여론들은 당내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고 당내 개혁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아마 당내 개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일단 일반 여론에는 관심을 못 받고 또 그것이 주목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분이 본격적으로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하다 보면 이 당내 개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당원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찌 보면 여론이 이런 당내 정책을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크게 개헌의 이슈라든가 어떤 지도체제를 변하는 큰 이슈가 아닌 이상 일반 언론에서 다뤄주기는 좀 한계가 있고 앞으로 당내 어떤 지역 내 유세에서 얼마나 그런 이슈들을 두 분이 꺼내고 또 그것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느냐가 저는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친윤계 의원들이 이렇게 좀 봉쇄를 하는 이 상황에서 혹시 당내 역풍 우려는 없겠습니까? 뭐 일부 어떤 후보에 대한 너무 집중적인 지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또 반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래도 국민의힘은 미래가 있구나.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보들 중에는 또 일부 불출마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차기의 어떤 우리 미래 지도자라고 일컬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민주당을 보면요. 여전히 이재명 대표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차기 미래 지도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미래가 없는 정당으로 평가받는 것. 그러나 집권 여당에서 많은 당대표 후보자들과 또 향후의 미래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분들이 거론되는 건 다소 시끄러운 면과 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정당 정치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갑자기 국민의힘 얘기를 하다 민주당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은 이제 솔직히 상대당이라서 좀 혹평을 하기 싫어요. 근데 좀 혹평을 하자면 이게 정당 민주주의인가? 아예 식물 정당이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이미 결말이 지어진 이런 전당대회. 이건 민주주의의 파기입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유승민, 나경원, 강한 사람들 다 쳐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여러 사람이 나왔다? 여러 사람 안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출마할 자유를 다 박탈했잖아요. 심지어 최근에 어쩌습니까? 천하람이라는 청년 정치인이 당대표에 나오니까 이준석 옆에서 후원회장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그다음에 민주당 얘기를 하죠. 민주당에 인물이 없다? 민주당도요. 전당대회 하면요. 수십 명이 나옵니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현직 대표 체제에 있는 부분과 전당대회에 인물이 없다? 그거는 조금은 논리가 비약되지 않냐. 좀 그런 반박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친윤계 장제원 의원은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라면서 또 한 번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경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뭐 윤심이 김기현 후보에게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제 꼭 꼬리표로 달려다니는 게 이제 김장연대라는 게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김기현 지금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일종의 선언을 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힘을 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전당대회 이후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나면 뭔가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어떤 세나 힘을 이용해서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다 논란이 됐습니다. 사무총장 얘기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일종의 뭐 변명
아닌 또 자기의 소신을 얘기한 것은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당원들 안에서 회자되고 있고 그것이 뭔가 좀 김기현 대표에게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좀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본인이요? 네, 그런 것 같고 결국 뭐 저렇게 자기의 소신 또 어떤 당직도 맞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기현 의원에게는 유리한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제원 개인 정치는 없을 것.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나온 발언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김장년대를 뭐 끊는 입장인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 자체가 워낙 안 나오니까 윤심은 곧 당심이었어야 됩니다. 다 정리를 하면.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여러 거리를 두는 것 같고요. 저는 장제원 의원의 말을 좀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을 5년 동안 안 맡겠다, 개인 정치 하지 않겠다. 지금 하는 것도 개인 정치예요. 저게 무슨 개인 정치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무총장이요? 이 정도 윤핵관의 실세면 사무총장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최근에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물론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내 주위에 있는 참모들 총선에 적극적으로 출마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국정을 돌봐야 되는데 이 정당 정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무에 개입해서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공천까지 하겠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그런 역할 안 할까요? 그럴 때는 사무총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안철수 의원 측 김영우 전 의원이 국민통합위원직에서 해촉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을 펼치라는 뜻일 것이라고 해석은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두 강대강을 보이는 네. 후보 간의 선거전이 굉장히 치열하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떠한 주변의 영향이 그 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민감하다 이런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영우 의원의 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잠시 쉬겠다고는 했지만 이제 국민통합이라는 위원회 자체의 명칭도 그렇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저는 누가 많이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반대 측의 캠프에서든 뭐 누구든 당원들 간에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제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 그 위원회 차원에서는 그런 논란에 잠깐 변명하고 그러느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 다른 뭐 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이 또 공식적으로 나 잠시 위원직 그만두고 이 캠프에 가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좀 그런 논란을 잠재시키기 위해서 그냥 해촉이라는 절차를 거친 것 같아요. 네. 예,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장제원 의원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말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또 떼놓고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윤심일까요? 아니면 뭐 어떤 점에서 부적절했을까요? 이걸 보면 예. 이게 말하자면 누구 말을 빌려야 될까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을 빌리면 폭정입니다. 폭정.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을 당원 100%로 룰을 바꿔가면서 내쫓았어요. 사실상. 근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석에서 당원 100%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100%로 바꿉니다. 당원 100%.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해임시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기후대사까지 해임시킵니다. 근데 그 단초가 나경원 의원의 발언 하나였어요. 그러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막 공격을 해서 무례하다. 그러면서 그 나경원 전 의원 자체를 아주 사면초가로 만들어서 무릎을 꿇칩니다. 그리고 김영우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돕는다는 이유로 또 강자. 김기현 의원을 만들고 싶은데 안철수 의원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돕는 김영우 의원을 해촉시킴으로써. 이게 중립성 논란 때문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을 돕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윤심은 김기현 의원한테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한테는 어떻게 저격할 수는 없죠. 지금 근데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는 것들은 윤핵관들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김영우 전 의원을 해촉시킴으로써 나의 의중은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김기현한테 있다는 저는 어떤 무언의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성으로 따질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돼야 됩니까?
당원 100% 룰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주고요. 이게 중립성이 더 훼손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김영우 의원에 대한 해촉은 결국에는 용산에서 또 하나의 시그널을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네요. 이 중에서 조금 전에 좀 언급이 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다시 이름이 좀 거론이 되고 있지요. 친 이준석계 인사들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서 친윤계에서는 불법 선거 개입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박성중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성중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예. 지금 선언을 하셨고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이 근거 논리는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당원권 정지이다. 네, 그러면 선거권이 없다. 네. 그러면 선거를 도울 자격도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당원 당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도 이 당의 해석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근데 뭐 박성중 의원 입장에서 본인이 출마를 했고 네. 예, 또 아마 본인은 이준석 당대표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제 경쟁 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후원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여지가 뭐가 맞는지는 글쎄 저도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제 한편으로 생각한 게 정말 많은 후보자들이 지금 등록을 하셨어요. 네, 예, 또 그렇더라고요. 청년 최고도 뭐 지금 한 9명 정도 되는데 역대 전당대회에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등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핫한 지금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핫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뭐 2030을 대표하는 청년층들이 뭐 많이 우리 당에 유입된 데에는 이제 두 부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준석 대표도 한 분 계셨고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2030 청년들을 유입에 굉장히 예, 예. 큰 역할을 하셨는데 뭐 이분들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2030 청년 당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누가 위에서 강요한다고 집단적으로 표를 몰아주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일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당원권 정지를 받는 과정에서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청년 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표만큼은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와 같이 뜻을 하면서 이번에 출마 선언을 했던 일부 당대표 후보와 또 청년 의원들한테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견제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지적이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뭘 했다고 이준석 대표 뭘 했죠? 후원회장 맡은 게 뭘 한 건가요? 후원회장은 그냥 꼭 뭐 당원 단계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통상 이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후원회장 맡았다고 해서 그거 자격 없다라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박성중 의원이나 윤핵관이라고 이제 넓게 해석하면 그분들이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이번 전대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영향을 있다고? 굉장히 미친다고 봐야죠. 예.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등장은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조금 영리하게 정치를 하는 그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왜 이 갑자기 천하람 위원장을 내세워서 당대표를 했을까요? 지금 보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윤심이 당심이 돼야 되는데 판정리를 다 용산에 해줬는데 윤심이 당심이 안 됐습니다. 지금 안 된 상황이에요. 추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전을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대리인인 천하람 위원장을 내세워서 말하자면 수도권과 2030의 당심을 본인이 흡수를 하겠다. 근데 그런 데서 순위가 바뀌거나 그럴 생각은 아닐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폭정을 막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폭정. 그러니까 규정을 한 겁니다. 보수의 혁신과 보수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는 뭔가 메시지를 내야겠다. 이들이 있을 수는 없고 틈이 벌어진 거죠. 윤심과 당심이 하나로 결과로 나왔으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등장하지 않았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틈이 벌어지면서 김기현 의원이 그 역할을 못 해주면서 그 틈바구니로 이준석 대표가 들어왔고요.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대리인 천하람 위원장을 통해서 낼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판은 흔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직후에 굉장히 급박하게 결정이 됐다고는 그렇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같은 맥락일까요? 저는 이제 봤을 것 같은데요. 통상 정치적으로 뭐 유승민 의원 전 의원과 뭐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소통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은 결심했을 때 소통은 있었을 것이고 바로 어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출연은요. 지금 용산에서 이 무리수를 둬서 갔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균열이 있을 수 있는 최대 변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의원 자체도 나쁠 게 없어요. 천하람 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오면요. 근데 김기현 의원만 얻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의 메시지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윤심에 기대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고유의 어떤 캐릭터가 있다. 내 이미지가 있다. 나는 기대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최근에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하람 위원장,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오기 전에 네. 안철수 의원한테 있었던 표를 흡수하려고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천하람 위원장이 나오는 통에 그 표도 다 날아갔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관련한 해석들 들어봤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검찰 이제 소환, 2차 소환, 대장동 관련해서 2차 소환 앞두고 있고 1차 조사 마치고 나서 뭐 시간을 끌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관계엔 답하지 않고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수사팀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당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위 사실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배경 네.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게 검찰이 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 조율을 하면 될 문제인데 왜 감정 싸움을 하죠? 검찰은 그냥 조금 더 좀 드라이하게 좀 그냥 조금 아주 중립적으로 기계적으로 저는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검찰이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얘기만 나오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물론 기자들이 취재를 했겠죠. 예.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율 중이다.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뭐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들이 감정적입니다. 검찰은 지금 감정적인 수사까지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감정적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말하는 저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부분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사를 포함했다는 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찰이 지금 내놓는 주장들이 조금 이 주장이 너무 일방적이에요. 검찰의 주장이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쪽에 있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얘기를 듣고 나서 뭔가 좀 합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본인들도 얘기를 뭐 풀어가야 될 텐데 지금 감정적이고 무조건 이재명 대표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서 여론화시키고 이재명 대표가 뭔가 뭐 나름대로 뭐 고집을 피우고 있다. 뭔가 정상적인 수사에 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려는 선입견을 주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부 대변님 이재명 대표 조사받는데 같이 참여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전 변호사가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공간에 있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도 일종의 취재를 하죠.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것도.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묵비권에 진술서 가져와서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50분 하고 10분 쉬고 점심시간 줘야 되고 아침에 9시부터 하는데 10시 반에 들어온다고 하고 질문 100개 줬는데 하루만 하겠다고 하고 저녁에 일찍 가야 된다고 하고 세상에 이런 뻔뻔하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현장에 있었던 이 대표도 아니고 1년에 다 민주당의 부대변인, 대변인들이 나와서 검찰의 말이 거짓말이다? 난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계속 무리하게 한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처럼 조용히 가서 수사받지 않고 지지자들 동원하고 소설이라고 하고 대변인 시키고 최고위원들 시켜서 언론 플레이한 게 누굽니까? 정말 죄가 없으면 가서 수사받으시면 되는데 정치 보복이라고 내가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간다라고 일종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운 것도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일방적인 상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말도 우리가 유의 있게 보아야 하고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협조하는 것보다는 재판으로 넘어가서 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줄줄이 김성태 전 대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과 증거가 나와 있어서 본인이 지금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좀 당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2차 소환을 언제 할 것이냐. 저희가 참 매번 이 소환 언제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매번 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이번 주말 일정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추측성 보도도 있고요.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돼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연아 의원님께서 제가 뭘 모른다고 하시는데 저도 취재는 다 합니다. 그리고 당에서 공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조사 30쪽이든 40쪽이든 서면 조사로 가늠하는 부분들은 그건 충분한 피해자 방어권에 대한 보장된 조사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출두 소환에 관련된 일정 관련해서는 이번 주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로 될 거라는 것들이 대부분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 주말에 나가서 조사 받겠다. 그리고 일찍 집에 가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12시간 반 야간까지 조사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저 일찍 집에 간다고 얘기를 해서 일찍 갔나요? 야간 조사는 동의 안 한 걸로 알고 동의 안 있어요. 했지만 늦게까지 받았죠. 10시 원래 예정돼 있는 시간까지 받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정된 진술서 시간까지 확인하느냐고 예, 예. 늦어진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재명 대표의 조사까지 이렇게 조사의 행태, 태도까지 얘기하는 거는 정쟁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검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언론 플레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증거가 나온 것도 없이 증언과 전언을 통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국민들한테 선입견을 갖게 하기 위한 여론전이다. 그러면 이게 정당한 수사일까요? 너무 정치 의도가 짙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2022년에 아마 사법적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을 겁니다. 검사 조서가 증거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검사 조서를 재판부에 올리면 그거를 그냥 증거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실이 이미 바뀐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과도하게 어떤 말하자면 피의자 관련된 사람을 소환을 해서 조서를 쓴 듯 증거 능력이 재판부에서도 말하자면 다시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해야만 인정을 받는데 왜 이렇게 계속 소환을 해서 조서를 받을까요? 이건 정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팩트만 확인해서 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망신 주고 뭔가 정치 의도를 계속 띄워서 악마적 이미지를 야당 대표에게 씌우기 위한 검찰의 감정적인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지금 그 통제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는 걸로도 정해지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입장 갖고 이게 계십니까?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사법에도 있어요. 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본인의 직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공표했을 때는 아주 엄중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검찰은요, 이걸 무슨 본인들은 치해법권처럼 검찰 기자 누구에게 흘려주고 언론에 흘려주고 그냥 전했다 진술이 확인됐다 한 팩트만 흘려줍니다. 흘려주고 나서 나머지는 다 전해졌다 알려졌다 해요. 이렇게 언론전을 합니다. 이게 피의사실 공포죄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형해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왜? 이거는 야당 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본인들의 증거나 이런 팩트와 증거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기소를 해놓고 여론전을 통해서 뭔가 한 사람을 이렇게 악마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뭐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정치적 수사다라는 것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악마화 시킨다고 하는데요. 악마화 시키는 건지 정말 악마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정말 지금 하나둘씩 증거가 나오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저는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시장과 도지사를 한 분이 또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를 하는 분이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불법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치욕스럽게 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앞으로 계속 바쁘실 겁니다. 저는 요즘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 되게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주중에 지금 당대표 이 조사 미루기 위해서 지방 일정 잡아야죠. 개딸들 등등 각 지역의 지원자 모셔서 또 행사 만들어야 되죠. 사람 동원해야 되죠. 주말에 지금 당대표 조사 나가니까 또 출근해야 되죠. 국회일은 국회일대로 해야 되죠. 이재명 대표가 한가해서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무리하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갔고 당대표가 된 겁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되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주말에 집회하신다고 하고 또 국회 안에서도 농성 중이신데 지금 농성을 뭘 갖고 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초점이 틀려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경제 어렵고요. 지금 에너지 가격 급등하고 또 공공요금 오르면서 민생이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 월급 반으로 삭감해서 국민 돕겠다고 하는 그런 농성이나 결의 이런 것들 먼저 하십시오. 지금 너무 논점이 다른 데 비껴나가 있습니다. 네. 그 피해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아니 자기네들이 당하면 피해 사실 공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할 때는 언론의 자유고 취재의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건건이 다른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계속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피해 사실 공표에 대해서 더 강한 처벌을 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겠습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도 엄벌하는 법을 할 것입니다. 169석 갖고 남은 1년 동안 실컷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마 저는 그때 표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피사지 공표 말씀드릴게요. 피사지 공표죄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죠. 법에 있어요. 예. 왜 법에 놔뒀을까요? 이게 폐해가 있어서 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데 검찰이 그거를 수사해야 됩니다. 근데 수사해야 될 검찰이 그걸 안 지켜요. 그럼 검찰을 견제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피해사실 공표죄를 안 지키는 검찰을 처벌하는 거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공수처 두셨잖아요. 공수처. 잠시만,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결국에는 이거를 지키면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법에 대한 어떤 입법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있는 법입니다. 검찰이 제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켜줬으면 좋겠다. 입법을 하기 전에 좀 지키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다뤄보자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어제 민주당에서 의총 거쳐서 당론으로 발의되나 싶었는데 보류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겁니까? 다른 의견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을 탄핵한다는 거는 참 굉장히 힘든 일이고 좀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막 당장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최근에. 근데 원래는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거 너무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까지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상민 장관이 그냥 미워서 탄핵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않고 국정조사에 나와서 본인이 말하는 어떤 위증 부분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를 결국에는 법에 보장된 탄핵안 발의를 통해서 하려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사실 작년에 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탄핵 부분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야당이 막 이렇게 좀 야박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 두 번째는 탄핵의 요건은 되나? 이게 이상민 장관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태원 참사에 이미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서 내려오셨어야 될 뿐인데 탄핵을 통해서 헌재를 가면 거기에서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각하가 됐거나 그랬을 때는 이상민 장관은 법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봐봐요 하면서 법적으로 저는 잘못이 없죠. 그래서 내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판단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였지만 결국에는 국민들, 그래도 유가족들이 바라는 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안을 단순히 그냥 어떤 뭐 역풍에 대한 우려, 시선에 대한 뭐 걱정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어떤 좀 분위기, 반발의 분위기, 지금의 어떤 이런 흐름들에 대한 분위기가 글쎄요, 막 예전처럼 좋지만은 않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일부 의원님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부 의원님 입을 통해서 보도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좀 아주 일부분을 가지고 일반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부담, 어떤 정치적으로 이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갑론을박이 있었을 뿐이지 뭐 당내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네. 뭐 지도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것이 의총에서 깨버리죠. 탄핵은 안 돼. 예.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탄핵안을 지금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나요? 원내대표가 하죠. 원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홍구 원내대표에 대한 또 지도력이 부재인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대 해석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이는 장외 집회와 관련해서 이게 지역위원회 총동원령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 주말이고 또 동원이라는 예. 얘기들이 뭐 나오면 힘들죠. 실질적으로 예, 예, 물리적으로 힘든 겁니다. 하지만 장애투쟁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가 너무 집요하게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말이나 상식으로 풀 수가 없구나.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려면 새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민주당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자유한국당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투쟁할 때는 다 동원해서 합니다. 그래야 새를 보여주는 거고 그게 정당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는 사람도 웃기고 물론 속내는 힘든 부분은 물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요. 동원해야 되고 네. 또 가서 꼭 굳이 이 장애투쟁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정당 정치가 팀플레이잖아요. 예. 팀플레이면 따라가야죠. 개인적으로 싫더라도. 그럼 저는 그렇게 개인의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를 정당의 팀플레이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정당 정치입니다. 예,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장외 투쟁도 하고 사실 로텐도홀에서 뭐 철험회 등 의원 한 40명 모였다 그러죠. 네. 그 밤샘 논쟁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걸 편하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편하게 바라보진 않고요. 좀 예.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죠. 네. 한심하게요. 뭐 민주당이 민주가 없어진 지는 한창 됐지만 지금 당대표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저렇게 검찰 탄압이라는 큰 프레임을 갖고 그것도 의원 뭐 개인들이 변호하고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굉장히 갈 때까지 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서 부대변인 부정하시지만 아마 분명히 내부의 반대나 이것에 대한 불만 기류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국회의원들 안의 문제였지만 이 당원들을 동원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불만의 영향 정도가 이제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벌어지는 거죠. 진짜 지금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당원들이라고 예의가 아닙니다. 근데 뭘 해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국회의원들 정말 배부른 소리 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무 잘못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의 뭐 보복 수사? 그러면 언젠간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이 엄동설 안에 물가도 폭등하는 이 어려울 때에 당원들을 동원해서 집회를 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저는 지금 속으로 굉장히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측은지심이 들고 저도 정당 정치를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공천권이 무섭긴 하구나.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던 없던 간에 지금 수사와 재판 속도로 보면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발휘할 때까지 당대표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 정당 정치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